이곳은 미시간주 아이언리버입니다. 인구가 약 2,8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죠.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진 풍경에 감탄하곤 합니다. 이렇게 겉보기엔 시골 사람들의 낭만적인 성격에 범죄 없는 도시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작은 마을에 비해서 작고 큰 범죄가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맑은 물과 맑은 공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휴가를 오곤 하죠. 이곳 아이언 리버에 살고 있던 53세의 크리스 리건 씨는 이런 환경이 좋아 이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디트로이트에서 약 30년간 공군에 몸담고 있었고 미시건의 트래버스 시티로 이사와서 아이언 리버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던 50세의 테리 오더넬 씨를 만나 오랫동안 행복한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씨는 테리 씨가 영국으로 장기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녀가 살던 아이언 리버로 이사를 왔고 그는 그녀가 여행을 떠난 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테리,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난 여기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려고 해. 무슨 말이야? 헤어지겠다는 거야? 아니, 그럴 리가. 요즘 사람들은 그런 관계로 지낸다잖아. 그냥 몸만 섞는 관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보래. 사생활이나 정신적으로는 전혀 교감이 없는 그런 관계 말이야. 그냥 쿨하게 지내보려고.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럼 나도 다른 남자랑 몸 섞고 그러는 거 괜찮게 생각할 수 있어? 글쎄, 그건 너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알아줬으면 해. 우리 헤어져. 이 둘은 이런 식으로 헤어졌지만 미국으로 귀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다시 연락을 취했고 결국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같은 마을의 친한 친구 같은 관계로 연락을 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는 이곳에 정착하기 시작하며 대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이었던 개인 사업을 하기 위해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광산 장비 제조 회사에 입사하기도 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단 사회생활을 하며 사람들을 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리스 씨가 만나고 싶어하던 스타일의 여성인 34세의 켈리 코크란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몸만 섞는 그런 관계로 지낼 수 있는 여성 말이죠. 양성애자였던 그녀는 크리스 씨와 그렇고 그런 관계로 지내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절대로 집 밖이나 직장에선 서로가 그런 관계라는 걸 티내지 않으려 했죠. 켈리 씨는 사실 유부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제이슨 코크란 씨였고 2014년 당시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사랑을 크게 받지 못하던 그녀는 계속해서 외도 생활을 이어왔고 이번엔 그 상대가 크리스 씨가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제이슨 씨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켈리 씨의 바람이 훨씬 더 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켈리 씨와 크리스 씨는 일주일에 4-5번씩 그의 집에서 몸을 섞었고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제이슨 씨는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계속되는 외도에서 이어진 우울증, 자살 증후군 등이었죠. 한편 그렇게 자신만의 라이프를 즐기고 있던 크리스 씨는 군복무를 하며 좋아지지 않은 무릎 관절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회사에서 거의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걸 제외하고도 걷는 생활조차도 어려울 정도라 의사는 수술을 권유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부녀의 그렇게 뛰어난 외모도 아닌 켈리 씨와 그런 생활을 계속한 걸 보면 아무래도 많이 외로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크리스 씨를 옆에서 보필해주던 사람은 켈리 씨가 아닌 전 여자친구이자 현 친한 친구인 테리 씨였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의 집을 드나들며 음식을 해준다던가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챙겨 먹으라며 내어놓는다던가 의사와의 미팅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게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놓는 등 많은 것을 도와줬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서서 하는 현재 직업 말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 씨도 많이 힘들었는지 그 회사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신체 검사, 약물 테스트 등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의 옆엔 테리 씨가 함께였죠. 그리고 며칠 뒤인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아침엔 노스캐롤라이나의 애쉬빌에서 사무직을 얻었다며 테리 씨에게 다시 연락할 테니 축하 파티를 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미시간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무릎을 계속 쓰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이사가서 사는 방법 말고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 소식을 듣게 된 테리 씨는 자신도 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그와 함께 애쉬빌로 같이 가겠다고 말을 전했죠. 그렇게 테리 씨는 이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 꿈만 같은 도시 생활을 꿈꾸며 하루를 보냈고 한편 크리스 씨는 애쉬빌로 떠나기 전 하룻밤을 마지막으로 켈리 씨와 보내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그의 집이 아닌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마지막이니 특별한 공간에서 즐기길 원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뒤인 10월 24일 금요일, 테리 씨는 엄청난 불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크리스가 10일 전인 화요일 아침에 문자를 보낸 뒤 아무런 연락도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생활도 있고 곧 있으면 애쉬빌로 이사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고 있던 사람과 정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갖도록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하고 있었는데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살고 있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집안은 마치 버려진 집같이 열려진 창문으로 벌레들과 먼지가 가득 들어와 있었고 싱크대에는 음식물들이 접시에 붙은 채 썩어 있었죠. 게다가 식탁에 놓여있던 와인잔 바닥엔 흘린 와인이 늘러붙어서 끈적거렸고 결정적으로 그의 모든 약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꺼내서 정리해놨던 그대로 말이죠. 그것을 보고 크리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한 뒤 그만뒀던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서 그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만두고 갔기 때문에 마을을 떠난 줄만 알고 있다는 대답을 해왔죠. 테리 씨는 그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그의 집에서 4마일 떨어져 있는 파크앤라이드로 갔습니다. 집 앞에 그의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가 평소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버스를 타고 나는 파크앤라이드로 갔던 것이죠. 그러자 주차장엔 크리스 씨의 차량인 현대 제네시스 쿠페가 있었고 안에는 그의 물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소에 항상 차고 다니던 무릎 보호대와 물병이었죠. 무릎이 아파서 약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차량도 없이 어디로 혼자 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일에 처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차량을 무척 아끼고 좋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 차를 버리고 어딘가로 가버린다는 건 상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아이언 리버 경찰서로 갔고 울면서 실종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 고작 2,800명밖에 되지 않은 마을의 경찰서라 경관들이나 형사, 경찰서장은 한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종을 접수한 경관은 곧바로 위에 보고하여 경찰서장인 로라 프리조 씨에게 전달되었죠. 그녀는 가장 먼저 전 직장의 인사과에 연락하여 혹시 크리스 씨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물었고 유부녀인 켈리 씨와 파트너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접수한 로라 씨는 형사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했지만 형사들의 반응은 다소 덤덤했습니다. 공군 30년 경력의 50대 성인 남성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채 없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녀는 크리스 씨가 본인의 의지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확실히 전했고 결국 형사들은 가장 먼저 그의 차량을 탐색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색 결과 조수석에는 누군가의 집 주소가 적힌 포스트잇 한 장이 있었습니다. 조회 결과 그 집 주소는 켈리 씨의 집으로 나왔죠. 이것을 확인한 로라 씨는 켈리 씨와 파트너로 지내고 있던 그가 그녀의 집으로 갔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로라 씨는 형사와 함께 켈리 씨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들기자 한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는 켈리 씨의 남편인 제이슨 씨였죠. 하지만 뭔가 머뭇거리는 그의 태도에서 이상함을 느꼈고 켈리 씨가 집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저으며 아내는 집을 비운 상태라 이야기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집을 올려다보던 로라 씨는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2층에서 검은 그림자가 쓱 하고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1층 문을 열고 켈리 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기 사장님 죄송해요. 몸이 안 좋아서 남편한테 잔다고 했었는데 남편이 그냥 없다고 했나봐요. 무슨 일이시죠? 다른 건 아니고 크리스 씨를 최근에 언제 만나셨는지 여쭤보려 왔습니다. 크리스요? 그를 못 본 지 2주는 넘은 것 같은데 크리스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크리스 씨와 계속 연애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네, 맞아요. 하지만 단순한 파트너예요.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가 지금 실종되어 행방을 쫓고 있는 중인데 다리가 불편한 그가 파크앤라이드에 차를 주차해놓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차를 버리고 사라졌다고요? 이상하네요. 그는 그 차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로라 서장은 그녀의 대답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를 엄청 좋아했었다고 한 부분이었죠. 다른 대답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했는데 차에 대한 물음에선 과거형으로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크리스의 차 안에서 발견된 그녀의 집 주소, 남편의 거짓말,
켈리 씨의 의심스러운 대답 방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로라 서장은 그 둘에게 경찰서로 와주길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자리에 함께한 켈리 씨와 제이슨 씨. I have like back issues. We used to call them split discs. Now they call them bulging and deteriorating discs. So if I sneeze or move wrong, a lot of times I can't walk or can't stand up straight for months at a time. 그는 형사들이 질문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리스에 대해 질문하는 걸 피하기 위해 먼저 선수를 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긋지긋한 아내의 외도에 대해 염증을 느껴 아예 이야기조차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쨌든 켈리 씨의 신문 영상도 보도록 하죠. I love Chris. 먼저 크리스 씨를 사랑한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차를 좋아하는 건 과거형이었고 사랑하는 건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켈리 씨. 로라 씨는 이 질문했습니다. 최근에 그를 만나셨을 때 그의 집 침실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A lot of times we didn't actually make it to the bedroom. You could have been in the living room. Yeah. Do you remember where you were the last time? I think it was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혹시 색다른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그랬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 위해 갔다는 대답을 했죠. On that last day, you went for a dinner. And you brought what? Lasagna. So you brought a pan of lasagna? I plate. You brought a plate with pieces of lasagna? Or what? Yes. You brought a plate of lasagna and you made it garlic bread and cooked it in the oven. I think it's 이렇게 신문 조사를 끝낸 뒤 아이언 리버 경찰서에선 그녀의 휴대폰을 조사했습니다. 통화 기록에 따른 그녀의 위치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죠. 그 결과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와 저녁 식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각에 크리스의 집에 있던 게 아니라고 확인된 것이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주장한 날부터 이틀 후에 한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크리스의 집 앞에 있던 가게에 있는 CCTV였죠. 상당히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녀의 행적이었습니다. 크리스를 보러 간 게 아니라면 그의 집 주변에서 무엇 하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CCTV 영상도 발견했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영상이었는데 켈리가 크리스를 만났다고 주장한 날에 촬영된 CCTV였습니다. 특별히 어디 갈 일도 없었다면 굳이 주유소를 들러 기름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조수석에 놓여있던 집 주소인 켈리 집으로 가기 위해서였다는 가정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많은 정황상 증거들을 놓고 로라는 반드시 켈리의 집에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들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몰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신문조사를 마친 뒤 인디애나주로 여행을 간 뒤였기 때문에 비어있던 그녀의 집을 입구부터 샅샅이 살펴보면서 들어갔습니다. 불법이었지만 그녀는 큰 마음을 먹은 것이었죠. 정문 안쪽 천장엔 붉은 액체가 비산되어 묻어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머리에 총을 맞았다면 스프레이처럼 흩뿌려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거실의 TV 아래에서 장전된 채 보관되어 있는 22구경 라이플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크리스의 흔적을 찾아볼 순 없었죠. 로라는 한 가지 사건만 조사할 수 없는 경찰서장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크리스 실종 사건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인은 은퇴한 미시간주 경찰국 출신인 마이클 나이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가장 먼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크리스의 차량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아이언 리버 경찰이 수색했었지만 빠뜨린 무언가가 더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긴 머리카락들과 비니 모자를 발견했지만 그것들보다 더 주목해야 할 단서가 있었죠. 트렁크에 있던 나뭇잎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렁크에 나뭇잎이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혹시 무언가를 씻다가 들어가더라도 차량을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치우겠죠. 그리고 크리스의 집 주차장과 파크앤라이드에는 나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뭇잎은 어디서 들어갔을까요? 크리스의 실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라 추정되는 켈리의 집 주변에는 나무가 많았습니다. 집 앞에 있던 주차장에도 말이죠. 그래서 마이클은 그녀의 집 쪽으로 가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주워 트렁크에 있는 낙엽과 비교해보았고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나무가 딱 거기에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의 차에 부착되어 있던 GPS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켈리와 저녁 식사를 했다던 그날 자신의 집이 아닌 켈리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렇게 여러가지 정황상 증거들은 켈리를 가리키고 있었고
조금 더 확실한 단서를 찾기 위해 그는 켈리의 집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PC에서 과거 검색 기록을 훑어보기로 했고 그중 꽤 주목할 만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카스피안 핏과 그곳의 위성 사진이었죠. 카스피안 핏은 과거에 광산으로 쓰였던 큰 구덩이로서 현재는 물로 채워진 호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어떤 이유로 위성 사진을 통해 살펴봤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호수 안에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로라에게 알린 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크리스의 사체라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었으니까요. 며칠 동안의 수색 후 크리스의 사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불에 탄 드럼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쓰레기를 태울 때 쓰는 드럼통이었죠. 그 드럼통을 발견하자마자 로라는 켈리의 집 뒤편에 있던 드럼통에 쓰레기를 태울 때 사용하는 구덩이가 있었는데 드럼통은 보이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이 들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틀림없이 이 드럼통은 켈리의 뒷마당에서 나온 것이라 가정할 수 있었는데 그 어디에서도 크리스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 짓긴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묘수를 생각하고 있던 로라는 이번에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있는 방법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이죠. 심령수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듯합니다. 그래서 아이언 리버에서 활동하고 있던 로리 스팀슨이라는 심령술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로라는 로리를 켈리의 집으로 데려왔고 로리는 이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로 보이는 사람이 이곳 계단을 통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문을 열고 뭔가 잘못된 걸 본 듯 당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정문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머리 뒤로 무언가가 날아와 그의 머리를 때리고 쓰러져요. 그게 야구 배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쓰러졌어요.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지만 문 안쪽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던 로리를 보고 로라는 정문 안쪽 천장에 있던 핏자국과 함께 생각해봤을 때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증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건은 미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6년 2월 20일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 보안강국 911 센터로 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Wake County 911. He's breathing barely. I don't know what's wrong. He's throwing up. He's sweating. 곧바로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과 경관들. 그녀의 집에서 만난 켈리는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고 남편이 헤로인을 과다 복용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제이슨은 목숨이 끊어진 상태였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로라는 사건의 공범이었던 제이슨을 자수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살해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켈리는 그 누가 봐도 강력한 크리스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으니까 말이죠. 이런 이유로 로라는 친분이 있던 당시 인디애나주 경찰국 제레미 오그던 씨에게 켈리의 신문을 요청했습니다. 제레미 형사는 뛰어난 신문 기술로 수많은 범죄자들을 자백하도록 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그렇게 사망한 뒤 일리노이주를 벗어나 켄터키주로 달아난 상태였고 남편을 살해한 용의자로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로라 사장은 그렇게 그녀를 만나러 켄터키의 구치소로 향했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켈리는 로라에게 자신의 기소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모든 것을 자백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I am here to cooperate. However, I will not cooperate if there's any charges brought to me. I see how easy it is for you to get a search warrant. I see how it is for you pretty much to go through anything of people's stuff. I think you can arrange something like that for me. 하지만 경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확답은 못 주겠다고 이야기하니 켈리는 입을 굳게 다물었죠. 이렇게 굳게 닫힌 그녀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 로라는 제레미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제레미 형사는 어느 정도 고심한 뒤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제이슨의 친구에게 협조를 구해 함정을 파기로 한 것이죠.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켈리에게 전하여 제이슨이 편지를 한 통 보내왔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히 편지의 뒷내용은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장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이 편지를 모두 아이언 리버 경찰서에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십시오.
그 후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던 모두 거절하십시오. 실제로 제이슨의 친구는 시킨 대로 모두 이야기를 전했고 그녀는 울면서 절대로 우편을 경찰서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죠. 제레미 형사가 파놓은 함정에 정확히 걸려든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듯 보이는 켈리에게 제레미 형사는 접근하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그녀는 자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 보였죠. I've got 2 men dying there and some tears. I know that. 두 사람이라면 제레미 형사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와 제이슨이었습니다. 먼저 제이슨은 자신이 헤로인을 술에 타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에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함정의 놀라운 효과였죠. 그리고 제레미 형사는 그녀에게 크리스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물었습니다. You watched him die. Right? Look at me. Where did he shoot him in his body? In his head? 사건 당일 켈리는 제이슨과 함께 크리스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죠. 그래서 크리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2층에서 성적인 포옹을 한 뒤 1층에 내려가 있으면 제이슨이 나타나서 크리스를 죽여버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I know that you two had sex upstairs before he got shot. And then somehow you end up back on the main level. Right? Okay, so you go back downstairs. Is Chris dressed? Are you dressed? And then Jason appears. And what happens then? What does he say to him? 따로 말 같은 건 하지 않았고 2층에 올라간 제이슨은 22구경 라이플로 침대에 누워있던 크리스의 머리를 그대로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 올라가 보니 크리스는 즉사한 상태였다고 됐죠. 이렇게 진술한 그녀에게 제레미 형사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Tell me, what happened? What? Downsized it. How did he downsize it? You need to know all that? I do. I need to know it all. How did he cut him into pieces? With a chisel. A what? A chisel. Like a big chisel. You know what I mean? A big chisel. Big wood chisel? Well, that doesn't make any sense, though. 끌로 사람을 죽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사찰에 토막냈다는 말인 듯 보이는데 대체 끌로 어떻게 그랬던 것일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묻고 있는 제레미 형사에게 끌이 아닌 전기톱으로 그랬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So he completely dismembered Chris in the basement? Did you watch him? You got sick? You threw up? 그렇게 토막낸 크리스의 사체를 비닐봉투에 넣고 절단에 사용했던 톱과 함께 드럼통에 넣고 태운 뒤 드럼통은 카스피안 핏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수였죠. 그런 뒤 그의 차량은 파크앤 라이드에 갖다 놓고 절단 후 태웠던 그의 사체는 숲으로 가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And how did he take him there? With what? What did he do? Did he put him in the truck? Where? 이렇게 그녀의 모든 진술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를 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얼마 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May I smoke? 어떤 이유로 해서 이런 행동을 보였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녀는 미시간주와 일리노이주에서 저지른 2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기소는 미시간주 아이언 카운티의 멜리사 파월 검사가 담당했습니다. 파월 검사는 그녀가 크리스를 살해하는 데 도왔던 이유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내기 위해 그녀를 상대로 추가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살해 이유는 꽤 황당무계했습니다. 12년 전에 결혼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바람을 피우게 된다면 바람을 피우는 상대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마을에서 소문난 양성애자이자 바람둥이로 알려진 그녀는 연쇄살인범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파트너로 지냈던 사람들을 모두 알려달라고 했으며 총 21명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검사는 그녀의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도 감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참고 정도만 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는 자신을 위해 파월 검사에게 거래를 요청합니다.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크리스의 사체를 버린 위치와 다른 증거들을 알려줄 테니 감형시켜달라고 한 것이죠. 검사는 그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This is just, giving consent to go to your house with you. 수사관들은 켈리를 태우고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I guess you guys are crazy. Shoot me if I do. 간만에 햇빛을 쐬면서 숲의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좋았나 보네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이코패스일까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켈리는 기억을 더듬으며 크리스를 버렸던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What would the biggest piece of bone be that you... torso, and that was here? 그렇게 현장을 계속해서 뒤진 수사관들은 먼저 크리스의 안경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땅 속에서 두개골을 찾아냈죠. 크리스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살해되고 토막내어지고 불에 태워진 뒤 여기 버려지고 2년 만에 세상에 다시 드러난 크리스의 유해였습니다. 그의 두개골에는 옆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2구형 총알이 뚫고 지나간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거짓이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해낸 수사관들은 켈리를 다시 태우고 사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한시름 놓았던 것인지 담배를 피게 해달라는 켈리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Do you mind if I open her door and take her out to smoke on the side? You can shoot me for a round. Okay. 일반적으로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만 당시엔 유연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켈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관들도 그녀를 조금 더 편하게 대해줬습니다. 마침내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켈리 의견까지 묻기도 하죠. How do you... cheese pizza? Just cheese? There you go. Cheese pizza. Maybe a soda. 아마 이런 모습을 피해자의 유가족이 본다면 해당 수사관들을 곱게 생각하진 못할 텐데 말이죠. 당시 수사관들은 그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든 뒤 많은 증거들을 얻게 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아이언 리버의 그녀의 집. 여기서 그녀는 자신이 먹고 싶다고 했던 치즈 피자와 탄산 음료를 들고 맛있게 먹으며 돌아다녔습니다. 수사관들이 켈리를 위해 주고 뭐하고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웃으며 피자를 먹고 있는 켈리의 정신 상태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이슨이 살해하고 토막내고 태우는데 자신은 당시에 역겨워서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전혀 그래 보이진 않는데 말이죠. 집안 지하실로 들어가서 제이슨이 크리스를 전기톱으로 해체했던 위치를 알려주며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부엌으로 가서 포셉을 발견한 수사관은 그녀에게 포셉은 왜 부엌에 놔두는 건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꽤나 충격적인 대답을 했죠. 제이슨의 머리에 박혀있던 총알을 꺼내기 위해 사용했던 포셉이라 피를 씻어놓고 놔둔 것이라는 말을요. 그렇게 켈리의 즐겁고 신나는 마지막 여행은 끝이 났고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켈리는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진술을 하던 중 제이슨이 했던 행동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en he cut him up, he had one of his hands. Said that was the last time he'd be waving to me. He was waving goodbye to me. 하지만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말을 덧붙였죠. 크리스를 살해했을 때 동조했던 건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고 제이슨을 살해한 것도 당시에 자신이 외도하고 있던 여자친구의 존재를 들켜서 또 다시 다른 사람을 죽일 게 두렵고 불안해 악의 굴레를 직접 끊어버리려 죽인 거라고 말이죠. 마치 자신이 정의를 내렸다는 식으로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피고 측에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죠. 이런 모습과 그녀의 진술을 묵묵히 보던 여러분들께선 이런 생각을 하실 듯합니다. 사람 있고? 배심원단도 마찬가지 생각이었고 제이슨 살인사건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를 유죄 의견으로 냈습니다. 결국 65년형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크리스 살인사건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려 판결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살인한 건지 제이슨이 살인하도록 도움만 준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크리스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고 원고 측과 형 거래 조건에 의거하여 사형이 아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그녀의 입장에서 배수진을 잘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잔인함으로 따져본다면 사형 선고를 받아도 충분한 사건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보셨던 켈리의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뒤 몇몇 사람들의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켈리가 아이언 리버에 살았을 때의 이웃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크리스가 사망했다던 2014년 10월 14일 화요일 저녁에 켈리가 바베큐를 했다며 구운 고기를 갖다 줬고 그 고기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한 것이죠. 켈리의 증언을 보면 드럼통에 토막 낸 크리스의 사체를 태웠다고 했었습니다. 과연 이웃들이 먹었던 그 고기가 크리스의 사체였던 것일 수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서 저지른 거짓말이었을까요?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